안녕하세요.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심리학 에세이고요. 결국 나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글들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고 아파하는 너에게 전하는 가장 다정한 안부. 결국 나를 사랑하는 일. 사과 이모 지음, 책과 이음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오랫동안 진로 상담사로 일해왔습니다. 사람과 직업에 관심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일인지라 자기 일을 통해 스스로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늘 궁금했죠. 어쩌면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어떻게 자기 일을 저렇게 사랑하는 거지? 삶을 사는데 필요한 무슨 비밀이라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비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창하지만 제가 살펴본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다른 이와 구별되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듯 보였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지금 여기에 몰입할 줄 알았습니다. 일할 때는 온 주의를 쏟으며 그 일에 집중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진짜 가치 있다는 느낌을 주었지요. 사실 제가 읽은 책에 나오는 수많은 현인들도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사랑과 지금 여기 말이죠. 오래도록 저는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이 먼저인 것도 같았고, 어떤 때는 지금 이 순간이 먼저인 것도 같았고, 또 어떨 때는 그 둘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가끔은 혹시 이 두 가지가 동의어는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죠. 이런 궁금증을 지니고 있던 어느 날, 우선 달콤한 풀이란 시를 만났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탐구하는 미국 현대 시인 메리 올리버의 이 시는 시인의 16번째 시집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수록되었는데 이른 중반에 접어든 시인이 삶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집의 중심 시구이기도 한 아래 문장이 인상적이었죠.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 그 다음엔 그걸 잊어. 그 다음엔 세상을 사랑하는 거지. 저는 이 문장의 의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궁금증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시인이 전생애를 통해 깨달은 삶의 진실, 그녀의 삶에 기대보고 싶었습니다. 단순하지만 핵심을 품고 있는 것만 같은 이 문장을 진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진로는 나아갈 진과 길로, 즉 나아가야 할 길이자 방향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과정이지요. 진로 상담은 인생 상담과 비슷합니다. 단편적으로 인생의 어느 시기에 하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합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담자의 재능이나 관심사, 장단기 목표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혹은 미워하는지 어떤 지점에 멈춰서 있는지 외부 환경은 어떠한지 등 인생 전반에 대해 충분히 나누어야 하죠. 메리 올리버가 자기 사랑을 이 문장의 가장 앞부분에 놓았듯 진로 찾기에 앞서 자기 사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일의 시작점에서는 재능과 적성이 큰 역할을 하지만 이를 꾸준히 해나가는 데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세상 어떤 일이든 타인의 평가나 외부 조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주위의 시선이 차갑거나
내외부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아 두렵고 막막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낸 나와 내 일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단단한 기둥이 되어줍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적어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죠. 이처럼 자기 사랑은 한 사람이 커리어를 이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사랑은 긴 여정입니다.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걸려 넘어지는 지점 또한 제각각입니다. 그럴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자신의 과거와 지금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기 싫은 모습조차 외면하지 않고 끌어안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줘야 하죠. 그러다 보면 서서히 자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충분히 자신을 인정하고 허용하다 보면 차츰 감정적인 허기도 채워집니다. 그쯤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죠.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걸 좋아하지?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행복하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비로소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시도하고 탐색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잘하는 것 등을 발견하게 되죠. 그 사이 서너 번 이상 직업이 바뀌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좌절과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여기저기 기웃대기를 멈추고 온전히 지금 여기를 살아갑니다. 허망한 생각으로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 여기에 집중하게 되죠. 몰입할수록 성과도 좋아지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커집니다. 자신을 지키거나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도 조금씩 사라지죠. 누군가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과도하게 기대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조금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시인이 말한 것처럼 나를 잇는 일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으로 작은 나, 에고에 온 주의를 집중해 살아갑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느라 조급하고 불안해지죠.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며 주위의 눈치를 살피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기도 하죠. 그랬던 작은 나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사랑하게 되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며 지금 여기를 살게 되면 과도하게 쏠려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나에게만 보였던 관심과 주의를 타인과 세상을 향해 돌리죠. 개체적 자아가 차츰 사라지며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쓸모 있고 필요한 존재가 되어 세상에 기여하고 싶어 하죠. 타인을 사랑하고 세상과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며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자기 사랑이 촘촘히 채워진 도화지 위에 자기만의 그림을 마음껏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을 정도로 자기 일을 사랑하고 그 일과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바라는 건 우리가 이 생에 온 진짜 이유를 깨달았으면 한다는 겁니다. 외부의 평가와 세상의 잣대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눈 떴으면 좋겠습니다. 데미안에서 싱클레어가 말한 대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진정한 소명이란 오직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것, 그것뿐이 아닐까요? 이 책은 제가 진로 상담사와 독서 모임 운영자로 살아오며 함께 만났던 사람들과 마음 공부를 하며 진짜 나와 만났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일을 글로 적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글을 쓰기로 다짐했던 첫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이죠. 부족한 글이나마 이 책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고이 담아 붙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마음이 닿는다면 그것은 지금 여기 사랑이었으면 합니다. 어느 봄과 여름 사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과 이모로부터. 너 그때 아팠구나. 똑부러지는 이미지에 자기 분야에서도 널리 인정받는 30대 전문직 여성과 상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당당하고 아름다운 외모와 외부 조건 덕에 조금의 빈틈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어째서인지 그럴수록 왠지 그녀가 남몰래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의 감정은 냉탕과 온탕을 넘나들듯 매 순간 뒤바뀌었습니다. 맡은 일을 잘 처리하는 야무진 모습의 그녀와 한번 넘어지면 속절없이 무너져버리는 모습의 그녀가 거기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의 어느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동일 인물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완전히 다르게 느껴져서 안타까웠죠. 과거의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기 좋은 방법은 그때 나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과거의 저를 작은 사과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사과 이모가 되기 전까지 작은 사과가 경험한 시간들을 소설로 쓰자면 장편 소설이고 드라마로 만들자면 16부작 정도는 거뜬히 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겐 우리가 써내려온 자기만의 인생 이야기가 있죠. 앞에 앉은 그녀에게 과거의 자신에게 이름을 붙여주고자 하자 그녀는 그조차 망설여 했습니다. 다음 상담 시간까지 이름을 지어오라고 부탁했는데 결국 그러지 못해서 상담 중에 같이 정하기로 했죠. 거창한 의미 붙이지 않고 좋아하는 과일로 정했습니다. 어릴 때 좋아하는 과일은 뭐예요? 저는 망고를 좋아했는데 비싸서 잘 못 먹었어요. 그럼 망고라고 해요. 작은 망고. 이제 마음 먹으면 어디서든 사 먹을 수 있는 망고. 맞벌이 부모 곁에서 외동으로 자랐던 작은 망고는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거의 혼자 지냈습니다. 늘 외롭고 자주 슬펐죠. 마음이 허기질 때마다 마구 먹었습니다. 폭식증 탓에 몸이 갈수록 커져가는데 마음은 점점 쪼그라들었죠. 작은 망고는 친구들이 미우면 그 아이가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스스로를 미워했습니다. 작은 망고는 자기 속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죠.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미움받기보다 사랑을 갈망했던 작은 망고는 겉모습을 바꾸었죠. 하지만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도 외면은 바꿔줄지언정 내면은 바꿔줄 수 없는 법. 작은 망고는 아름다워진 겉모습과 울고 있는 내면의 모습 사이에서 거리감을 느끼며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작은 망고가 많이 아팠네요. 라고 제가 말하자 다 자란 망고는 이내 슬픈 눈이 됩니다. 제가 아팠다고요? 아프진 않았어요. 막 그렇게 아프진 않았는데 그냥 좀 슬펐던 것 같은데. 아름다운 망고의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 고이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직전 그 찰나의 순간에 망고의 명치 끝 언저리에서 건드려졌을 그 무엇이 제 가슴으로 전해졌지요. 아팠습니다. 저 역시 흘려보내지 못한 과거의 시간이 있었죠. 매일 까치발을 하고 걸어다니는 나날이었습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한 번씩 화를 쏟아내기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버벅이기도 하던 시간이었죠. 그때 나를 잊고 지냈습니다. 아니 그 시절은 꺼내보지 않은 작은 서랍 같은 것이었죠.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는 작은 사과를 크게 미워하지도 그렇다고 크게 사랑하지도 않는 밋밋한 감정 상태가 되었다고 느껴질 무렵 우연히 지인과 그때 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후련하기도 하고 스스로가 안쓰럽기도 하고 묘한 기분이었죠.
가만히 듣고 있던 지인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너 그때 많이 아팠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오랫도록 지니고 있었던 무거운 짐이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후두둑 쏟아졌죠. 그동안 꽁꽁 막아두었던 눈물샘이 활짝 열리며 손 쓸 새도 없이 내 안에 쌓인 눈물을 세상 밖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한 번도 제가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명확하게 병명이 있는 사람들만 아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에는 병명을 모른 채, 병원에 가지 않은 채 그냥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픈 줄도 모르고 아픔 그 자체가 기본값인 삶을 사는 가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물론 스트레스가 심했나 하는 정도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객관화할 수 없었고 누군가에게 드러내 보일 수 없었기에 제 마음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꾹꾹 눌러놓고 견디며 살아왔죠. 내가 아팠구나 라고 생각하니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아팠구나. 깊이는 가늠할 수 없지만 마음의 우울이 나를 지나고 있었구나. 내 곁에 있던 사람들도 크고 작게 아파하며 그 시간을 건너가고 있었구나. 그제야 비로소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조각 맞춰지지 않던 내 인생의 어느 쯤에 제대로 된 조각을 끼워 넣은 느낌? 이제 더 이상 그때의 작은 사과를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이제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어도 될 것 같은 느낌. 이제는 다 자란 망고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겁먹고 울고 있는 작은 망고와 작은 사과를 따스하게 안아주기로 해요. 그때 작은 망고와 작은 사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겠죠. 많이 울고 많이 고민했었잖아요.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서 그때 그 시절 그 작은 아이들이 아픈 줄도 모르고 아픔을 건넜던 거잖아요. 많은 이들이 인생의 어느 시기에 멈춰 있습니다.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그때 어린 나를 안아줘야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멈춰있는 고체 덩어리를 따뜻한 품으로 안아 흐물흐물한 액체로 만들어야 하죠. 그래야 비로소 흘러갑니다. 시간이 어느 만큼 지난 후 수증기가 되어 공기 중에 사라지고 진정 자유로워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지금은 지금만큼의 지혜와 지금만큼의 품으로 나를 안아줍니다. 울고 있던 작은 망고와 작은 사과가 서로를 안아줍니다. 따스한 온기로 스스로를 용서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내리는 눈발 속에서는 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반복됩니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처음 이 시를 만난 건 어릴 때 본 목욕탕집 남자들이라는 드라마에서였습니다. 오랜 세월 목욕탕을 어부로 살아온 할아버지와 대가족이 나오는 드라마였죠. 거기서 윤여정 배우가 자꾸 이 시를 하는 절 스타카토처럼 끊어 읊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그게 뭐라고 어린 마음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저런 게 시인가? 주문 같기도 하고 리듬 같기도 하고 아무튼 왠지 위로가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말해줄 때 우리는 위안을 받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인정해준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은 텅 빈 공허감을 반복해서 경험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없는 자기 허용입니다. 두려워해도 괜찮다. 헤매도 괜찮다. 하기로 한 일을 다 해내지 못해도 괜찮다. 마음이 불편해도 괜찮다. 들려도 괜찮다. 방황해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우울해도 괜찮다. 나 자신이 싫어져도 괜찮다. 우리는 늘 타인을 탓하는 것 같지만 타인을 탓하는 마음은 곧장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세상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별로인지 내가 제일 먼저 보고 있으니까요. 나만 아는 내 실수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은 쉽게 자기 비난으로 가닿습니다. 자주 불안해하고 약속대로 해내지 못하고 남을 시기 질투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비난과 혐오는 타인에 대한 분노보다 생명력이 강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은 사실도 아니고 그저 생각일 뿐인데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그렇게 우리는 자주 자기 생각에 속곤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초등학생인 내가 친구와 싸우고 와서 울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면서 야, 괜찮아. 며칠 지나면 괜찮을 거야. 싸우고 화해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하고 아무렇지 않게 위로해 주는 거죠. 유치하고 후지고 못생기고 부끄럽고 외면하고 싶은 이 모습 그대로도 괜찮다고 내가 나를 안아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허용하고 다독여주는 게 익숙해지면 타인을 품는 포용력도 커집니다. 종종 남이 하는 어떤 행동이 못마땅한 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 안에도 그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진짜 내 안에 있는 못생김 때문에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서 계산적인 모습을 보았다고 가정해보죠. 평범한 성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계산적인 모습은 상대를 분노하게 만드는 수준은 아닙니다. 미세하게 혹은 눈치 없이 자기 것 챙기는 정도에 그치죠. 그때 자기 안을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계산적이지 않은지, 내 몫을 꼭 챙기려 고집부리고 나한테 유리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 않은지 하고 말입니다. 내 안에는 그보다 더 이기적인 모습이 숨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 모습마저 내가 허용해 주는 겁니다. 처음엔 잘 안 되겠지만 인정이 안 되는 그 마음부터 허용하면서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나를 허용하다 보면 타인에게 손가락질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못 봐서 다행이지. 내 안에 숨은 더욱 못생기고 어두운 그림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내가 내 못난 모습을 허용하다 보면 나와 타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당신도 나처럼 이기적이고 실수하고 자책하고 좌절하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며 고군분투하는 존재이구나 하는 안쓰러운 마음이죠. 그러다 보면 타인을 높은 곳에 올려두고 우러러보거나 함부로 낮춰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넘어 그 사람 안에 나와 똑같은 온갖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니까요. 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이 점점 편해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못마땅해서 나 자신을 허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못난 모습을 모른 척하고 싶고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저항감이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내 행동에 토를 달지 않게 됩니다.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그럴만 했으니까 그런 거지 하며 허용적 태도가 삶의 태도가 되죠. 평생 동안 나를 탓하고 질척했던 내 안의 감독관이 사라지고 비로소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게 편해집니다.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 애쓸 필요 없이 자유롭게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에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나인 채로 괜찮다는 단단한 믿음. 이것이야말로 자기 허용이 주는 튼튼한 선물이죠. 어떠한 나도 허용하고 사랑하겠다는 다짐 같은 말.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이 말을 주술사처럼 꾸준히 되뇌이다 보면
삶이 진짜 괜찮아지는 마법을 경험할 겁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남몰래 주고 싶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